크리스찬 안드레치오는 미시시피주 메리디안에 살고 있던 매우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일 뿐인 17살 때부터 예인선에 올라타 일을 하기 시작하였죠. 참고로 예인선이란 터그보트라고 하는 다른 배들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견인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장난 배나 바지선 등을 끌어주는 차량으로 따지면 견인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예인선에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적성과 잘 맞았던 것인지 예인선 운항 면허증까지 따서 27살엔 반드시 자신의 배를 갖고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예인선에 갑판원으로만 일을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그로서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 만진의 돈의 크기가 달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형인 조씨와 함께 지낼 아파트도 샀고 27살 때는 17살의 휘틀리 굿먼이라는 귀여운 여자친구까지 생겼죠. 대부분 육지가 아닌 배에서 생활하고 있던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휘틀리라는 존재는 소중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부모님인 토드와 레이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했죠. 한 번은 잠깐이었지만 둘이 함께 동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휘틀리는 거의 항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불우한 환경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럴수록 크리스찬의 관심은 일이 아닌 그녀에게 쏠리기 시작하였죠. 그런 얘기를 크리스찬에게 전해 듣게 된 부모님은 동거는 물론 사귀는 관계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님이 아들의 꿈에 방해되는 존재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 존재가 사람이라 한다면 더욱 개입하려 하겠죠. 결국 아버지인 토드 씨는 아들이 출항을 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거하던 집으로 가 휘틀리에게 헤어지길 권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휘틀리는 며칠 내에 짐을 빼겠다고 얘기했지만 토드 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크리스찬에게 전화해 모든 내용을 일러 바치다시피 울며 이야기를 했죠. 만약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라면 이 집을 떠나서 길거리에서 생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 적어도 집은 구해주고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부모님은 너무한 것 같아. 이런 어린애 같은 투정들이었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둘은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을 뿐이었고 항상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던 휘틀리가 가여워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던 건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들 중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빠가 만약에 배에서 사고를 당해서 내가 혼자 남게 되면 누가 날 지켜줄 수 있어? 생명보험은 있어? 생명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내가 애기랑 생활할 수 있잖아. 참고로 휘틀리는 임신 상태도 아니었고 아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얘기를 꺼내자 조금 민감한 상황이라 판단한 크리스찬은 아버지에게 생명보험에 관해 물었고 그러자 토드 씨는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꺼내지도 말고 연락도 끊으라며 충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자친구에게 당장 짐을 빼라는 요구를 했지만 휘틀리는 그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는 듯 여전히 그의 집에서 빌부터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크리스찬 소유의 BMW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인 양 마음껏 타고 다니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그 차를 타고 바람을 피기까지 한 것이었죠. 거의 배에서 생활하고 있던 크리스찬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된 계기는 베프라고 할 수 있는 딜런 스웨어 린진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바람을 핀다는 사실까지 듣게 된 크리스찬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 선장에게 부탁하여 메리디언에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각은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오전 7시경이었고 딜런이 크리스찬을 태우러 왔습니다. 딜런의 차를 타고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오전 7시 43분엔 어머니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오전 8시에 다시 딜런과 함께 차를 타고 휘틀리가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시간 뒤인 약 오후 5시경 집에 있던 토드 씨는 갑작스런 경관의 방문에 의아해하며 그가 전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인 크리스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권총을 사용해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죠. 곧바로 집안에 있던 레이 씨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미래 계획을 세우며 생산적인 얘기를 나눈 아들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자살했다니 그 누가 되었더라도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자신 명의의 아파트, BMW 승용차, 디스커버리 SUV, 제트스키 한 대, 은행에 1억이 넘는 현금 등이 있고 앞날이 창창한 21살 청년이 어떤 이유로 자살한 것인지 이 사실을 듣게 된 사람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이 믿기 힘든 현실은 정말이었을지 먼저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크리스찬이 권총으로 자살했을 걸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입니다. 크리스찬이 여자친구인 휘틀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화장실이죠. 먼저 볼 수 있는 건 꽤 이상한 포즈로 쓰러져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그의 몸에서 발견된 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부상인 오른쪽과 왼쪽 머리에 있는 총상이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머리에 권총을 가까이 대고 쐈을 경우에 대부분은 즉사합니다. 아마 크리스찬도 동일한 상황이었을 거라 볼 수 있겠군요. 이젠 사망 직전 어떤 포즈로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쐈던 것인지 유추해볼까요? 이런 자세로 쓰러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욕조를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권총을 들고 머리에 갖다 대고 그대로 발사해서는 앞으로 넘어지는 방법이겠군요. 그렇게 되면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은 바닥이나 욕조 안 어디론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쇼크로 인해 경직이 와서 여전히 손에 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권총이 어디 있나 볼까요? 골반 왼쪽과 욕조 사이에 끼어 있었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권총의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왼쪽 골반에 있으니 왼쪽 손으로 권총을 잡고 왼쪽 머리를 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쓰러져 있는 자세로 유추해보자면 쏘자마자 그 자세 그대로 넘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팔이 욕조 밖으로 늘어뜨려져 있는 자세니까 말이죠. 만약 경직이 왔다면 왼쪽 팔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머리에 쏘고 팔이 아래로 늘어지면서 앞으로 넘어간 것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권총은 자연스럽게 욕조 바깥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꽤 이상하군요. 대체 왜 권총은 크리스찬의 왼쪽 골반과 욕조 사이에 끼워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남겨두고 권총이 왼쪽 골반에 있는 걸로 미뤄보자면 왼쪽 손을 사용해서 쐈을 거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부검이가 작성한 부검 소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상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입사구와 출사구에 대한 얘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구에 대한 설명은 머리 오른쪽, 위쪽에서 3인치 아래, 오른쪽 귀의 맨 꼭대기를 중심으로 1인치 앞에는 입구 손상이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출사구에 대한 설명은 머리 왼쪽에는 전체적으로 8분의 3인치 곱하기 1과 8분의 1인치로 측정되는 불규칙한 별 모양의 출구 손상이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관자놀이를 권총으로 쏴서 머리 왼쪽 편으로 꽤 큰 출사구가 만들어지면서 사망했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상합니다. 아까 보셨듯 권총은 왼쪽 골반과 욕조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자신의 머리 오른쪽을 쐈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 잠시 접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머리 왼쪽을 뚫고 나온 탄두는 어디로 간 건지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 있군요. 크리스찬의 뒤쪽 편에 있는 벽에 꽤 아래편에 박혀 있었습니다. 부검 소견서를 바탕으로 보자면 머리 왼쪽으로 탄두가 나와서 왼쪽 벽에 박혀 있었을 확률이 클 텐데 이상하게 뒤쪽 벽에 박혀 있군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맞아서 도탄되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화장실 안에 있는 다른 벽이나 어디에서도 도탄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의 뒤쪽 편에 있는 벽에 탄두가 박혀 있던 것일까요? 게다가 높이로 보자면 관자놀이가 아닌 무릎이나 그 아래 정도의 높이밖에 되질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머릿속을 헤집다시피 뚫고 나온 탄두에는 크리스찬의 혈흔이나 세포 조직이 남아있어야 물리적으로 말이 될 텐데 그 탄두에는 벽의 성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생물학적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 탄두는 크리스찬의 머리를 뚫고 나온 탄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크리스찬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크리스찬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총은 스미스 앤 웨슨에서 제조한 45구경 권총입니다. 총을 발사하기 위해 장전하면 뒤쪽에 있는 공이가 뒤로 젖혀지며 고정되고 그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며 발사되며 자동으로 다시 장전되어 공이가 뒤로 젖혀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흔히들 말하는 자동 권총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이 사용했던 권총도 장전을 해서 머리를 쐈지만 곧바로 자동 장전되기 때문에 공이가 뒤로 젖혀져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이가 앞으로 젖혀져 있군요. 이건 누군가가 자동 장전되어 있던 권총을 디코킹하여 공이를 앞으로 젖혀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디코킹이란 사격을 끝낸 권총을 안전하게 공이를 앞으로 젖혀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머리를 쏜 크리스찬이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있고 안전하게 디코킹하여 권총을 골반 사이에다가 끼워 넣었던 것일까요? 영화가 아닌 이상이야 그럴 리는 없을 테니 누군가가 이 권총으로 크리스찬을 살해하고 공이를 제자리로 젖혀놓고 골반 사이에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크리스찬은 높은 확률로 자살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이한 부위의 시반을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은 크리스찬의 다리 뒤쪽에 생긴 시반입니다. 시반은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가 취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피가 모여서 생기는 피부 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사망한 직후에는 피가 혈관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심장의 활동이 멈추자 피는 혈관에서 그대로 멈추게 될 것이고 중력에 따라 아래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피는 점점 굳어가고 결국 제일 낮은 위치의 혈관에 모이고 굳은 피들은 피부에 침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시반이죠. 그럼 크리스찬이 사망한 자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조에 걸쳐지다시피 한 크리스찬의 자세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피는 손끝, 발끝, 머리끝에 모일 겁니다. 하지만 머리에는 총알로 인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시반이 어떻게 나타날지 확실히 알 수 없겠고 확실한 건 손끝과 발끝에서 시반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크리스찬의 다리에 있던 시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오른쪽 종아리 뒤쪽과 양쪽 허벅지 뒤쪽에는 시반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욕조에 걸쳐져 있는 자세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위치의 시반이죠. 저렇게 시반이 형성되기 위해선 사망하고 한동안 다리 뒤편이 바닥으로 향한 자세로 누워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자세로 누워 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반이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듯 곳곳에선 단순히 자살이라고 단정짓기에 너무 맞지 않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휘틀리와 딜런을 상대로 화약 잔여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둘 모두의 손에서 화약 잔여물이 발견되었죠. 이걸 보면 어찌됐든 총을 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휘틀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전날 밤에 맷 밀러라는 친구와 함께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럼 이 맷 밀러라는 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딜런이 크리스찬에게 얘기했던 내용 중 휘틀리가 요즘 바람을 피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고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어쨌든 맷의 증언에 따르면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함께 차를 타고 나가서 깡통을 쏘는 사격 연습을 하려고 했지만 총을 만지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아예 총을 쥐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최초 신고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신고하게 되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자는 크리스찬의 베프라고 소개드렸던 딜런이었습니다. 딜런의 진술에 따르면 크리스찬, 휘틀리와 함께 크리스찬의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는 스피커를 사기 위해 베스트바이에 갔다 왔는데 처음엔 거실이나 방에 보이질 않아서 위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어서 샤워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휘틀리가 자고 있던 방으로 가서 크리스찬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묻자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곤 다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재확인을 위해서 다시 위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노크를 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자 문을 열었고 눈에 들어온 건 욕조에 피를 흘리며 엎어져 있던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911에 신고를 했다는 게 딜런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엔 휘틀리의 진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과 함께 보니타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중에 크리스찬은 직장을 그만둘 것이며 사귀는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리스찬의 부모님과 휘틀리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렇게 드라이브를 마친 휘틀리와 크리스찬은 집으로 돌아왔고 휘틀리 자신은 피곤해서 자신의 개와 함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 크리스찬을 데리고 돌아온 딜런이 자신을 깨웠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크리스찬이 욕조에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피투성이가 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인 크리스찬의 집에 있던 두 사람의 진술로 봤을 때 크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을 꼽자고 한다면 딜런은 CCTV 영상과 영수증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해당 시각에 스피커를 사기 위해 베스트바이에 갔다 온 게 맞지만 휘틀리는 그가 직장에서 돌아온 거라고 한 것이죠. 크리스찬의 배표였던 딜런은 크리스찬의 여자친구인 휘틀리와도 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진술을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딜런은 베스트바이에 가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다고 진술하였지만 휘틀리는 크리스찬과 보니타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고 한 점입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봤을 텐데 왜 휘틀리는 다른 진술을 내어놓았던 것일까요?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딜런이나 휘틀리가 크리스찬을 다른 곳에서 살해하고 욕조로 옮겨놨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딜런은 크리스찬과 함께 휘틀리가 있는 그의 집으로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말이죠. 그런데 그의 진술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였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했다고 한 부탁이었는데요. 체크카드를 들고 가서 크리스찬 자신의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딜런은 왜 그러는지 물었지만 그냥 묻지 말고 다 인출하고 치킨도 좀 사오라고 했다고만 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의 부탁을 받은 딜런은 은행에 가서 인출을 시도했지만 은행원은 계좌 명의자가 와서 직접 인출해야 된다며 거절을 당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원의 증언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딜런은 집으로 돌아가 크리스찬, 휘틀리와 함께 영화를 봤다고 하였습니다. 대체 왜 크리스찬은 그 돈을 다 뽑아달라며 딜런에게 부탁했던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딜런이 크리스찬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 도착한 시각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봤을 때 낮 12시 29분이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죠. 그런데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크리스찬의 집 쪽에서 총소리가 났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 동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집 사이의 거리가 꽤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45구경 권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가까운 이웃집에는 꽤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총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은 틀린 게 아닐 테죠. 그럼 여기서 딜런이 진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타임라인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런은 베스트바이에 스피커를 사러 집을 떠난 게 오후 4시 15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웃집에서 트럭을 타고 나간 딜런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으므로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딜런은 자신이 집에서 나가기 직전까지 모두 함께 영화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살아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약 30분 뒤인 4시 44분에 죽어있던 크리스찬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분 사이에 크리스찬이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는 게 되는데요. 딜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땐 휘틀리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45구형 권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렸다면 엄청 큰 소리가 났을 테고 자고 있던 휘틀리는 틀림없이 깰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휘틀리는 자고 있었다? 글쎄요. 오히려 이들이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총으로 크리스찬을 죽이고 돈을 가로채려 은행에 갔지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에 포기했고 사건 현장을 자살로 꾸몄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장황하게 설명드린 단서들처럼 뭔가 이상한 점 투성이인 이 사건은 메리디안 경찰국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자가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자살로 단정지어졌고 사건은 24시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가족은 사설탐정과 저명한 법의학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였고 지방검사를 통해 딜런과 휘틀리를 용의자 신분으로 기소를 해달라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메리디안 경찰국장과 지방검사의 재검토 결과 살인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과실치사 정도로 기소하면 적당할 것이라고 답하였죠. 유가족은 어찌됐든 그걸로도 만족하겠다고 했지만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메리디안 법원 판사는 기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만 단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죠. 그 후 이 사건은 수많은 유명 언론에서 다뤄졌고 그 결과 2021년 11월 캐시 콜먼 검사는 대배심을 다시 소집해 기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현재 시점에 아무런 기소 관련 성명이 발표되지 않고 있군요.
미스테리한 단서들로 뒤범벅된 크리스찬 안드레치오 자살 사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5 George 496 Bravo, 6 Bravo,